최근 개봉하여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다들 극장에서 확인하셨습니까? 이 영화를 보면 우리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 아주 도발적이고 흥미로운 설정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강원도 영월의 산골 마을 촌장인 어몽도라는 인물의 동기입니다. 영화 속 어몽도는 너무나도 척박하고 가난한 마을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 살리기 위해 한양에서 내려오는 돈 많고 권력 있는 고위급 유배객을 어떻게든 자기 마을로 끌어오려 발버둥을 치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유배객을 밀착해서 감시하고 수발을 드는 이른바 보수주인 역할을 맡게 되면 한양의 가족들이 은밀하게 보내오는 뒷돈을 챙기거나 그들의 남은 재산을 요령껏 뜯어낼 수 있을 거라는 얄팍하고 현실적인 계산이었죠. 하지만 부푼 꿈을 안고 유배객의 마찰을 맞지 않은 순간 촌장 어몽도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맙니다. 수백 리 길을 끌려온 그 사람은 돈 많은 늙은 정승 판서가 아니었습니다. 숙부인 세조에게 피비린내 나는 정쟁 끝에 왕위를 무참히 빼앗기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쫓겨난 시합폭탄 같은 17살의 소년, 바로 조선의 제6대 국왕 단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먹고 살기 위해 돈 때문에 유배객을 원했던 세속적인 촌장과 어른들의 잔인한 권력투쟁 속에서 오직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소년왕의 기막힌 동거. 스크린으로 마주하면 이보다 더 매력적이고 숨 막히는 스토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극장을 나서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과연 저 기막힌 설정, 어디까지가 우리가 알아야 할 진짜 역사이고 어디서부터가 재미를 위해 덧붙여진 영화적 상상력일까? 피바람이 불던 조선의 권력 암투 속에서 촌장 어몽도는 정말 돈을 벌기 위해 전직 국왕을 자기 마을로 끌어들였을까요? 오늘은 조선 왕조실록과 수많은 대야사 등 다양한 역사적 기록들을 교차 검증하여 영화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또 비장했던 1457년 강원도 이영월 청령포의 진짜 역사를 완벽하게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팩트체크. 영화 속 어몽도의 진짜 정체와 유배지 청령포에 얽힌 진실입니다. 결론부터 아주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어몽도가 돈을 벌기 위해 유배객을 끌어들였다는 이 영화의 핵심 설정은 완벽한 허구, 즉 작가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극적 장치입니다. 실제 역사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면 어몽도는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마을 사람들을 부양해야 했던 가난하고 촌스러운 이장이나 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월 지역의 행정과 실무를 총괄하던 지방의 막강한 토착 세력, 즉 호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호장이라는 자리는 비록 중앙의 양반 관료는 아니었지만 그 지역 내에서는 대대로 세습되며 부와 명예를 누리던 꽤나 먹고 살만한 기반을 갖춘 중산층 이상의 굳건한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굳이 위험천만한 최고 위급 정치범의 뒷돈을 노리고 얍삽한 짓을 벌릴 만큼 궁핍한 처지가 절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단종은 왜 한양에서 수백 리나 떨어진 그 멀고 험한 영월로 유배를 오게 된 걸까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수양대군, 즉 훗날의 세조는 조카 단종을 곁에서 모시던 김종서와 황보인 등 조선의 핵심 대신들을 철퇴로 내리쳐 죽이는 피해 쿠데타, 계유정난을 일으킵니다. 광화문 앞을 피로 물들이고 권력을 장악한 세조는 결국 어린 조카를 협박해 옥새를 빼앗아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상황으로 물러나 있던 단종을 노상군으로 강등시켜 버리죠. 하지만 세조는 똑똑하고 잔인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권력의 씁쓸한 생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임 왕이 두 눈을 뜨고 살아있는 한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명분이 되어 언제든 반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세조는 조카를 도저히 살아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내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선택된 곳이 바로 첩첩산중 강원도 영월, 그 중에서도 청령포였습니다. 당시 영월은 대낮에도 집채만한 호랑이가 출몰하여 사람을 물어가는 험악한 오지 중에 오지였습니다. 그 영월에서도 청령포의 지형을 유심히 살펴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동쪽과 남쪽 그리고 북쪽 삼면이 굽이치는 깊고 차가운 강물 서강으로 빙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땅으로 이어지는 서쪽 뒤편에는 수십 길의 아득하고 험준한 층암 절벽,
이른바 660이 거대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곳은 뗏목이나 나룻배 하나만 강 건너로 치워버리면 아무리 날고 기는 무사라 할지라도 꼼짝없이 갇혀 굶어 죽어야 하는, 그야말로 조선판 알카트라즈 수용소이자 완벽한 천연의 감옥이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지로 쫓겨난 전직 국왕을 일개 지방향리에 불과한 포장 어묵노가 단순히 돈 몇 푼을 바라고 자발적으로 유치 공작을 벌였다. 이것은 당시의 삼엄한 정치적 배경을 볼 때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제 역사의 어묵노는 중앙조정의 서슬 허락 명령이 떨어지자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지역으로 뚝 떨어져 버린 핵폭탄 같은 단종의 수발과 감시를 강제로 떠맡게 된 매우 억울하고 난처한 입장의 공무원이었을 확률이 100%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팩트체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의 공식 기록인 실록이 철저하게 감추고 세탁해버린 소년왕 단종의 진짜 최후입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정식 기록이자 국가에 공인된 역사서인 세조실록. 이 세조실록에는 조카 단종의 죽음이 과연 어떻게 적혀 있을까요? 믿기 힘들겠지만 기록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상군이 보기운동이 발각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 목을 메어 조라니 예로서 장사 지냈다. 실록은 단종이 자신의 지지 세력이 몰락했다는 절망감에 빠져 누구의 강요도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아주 건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직 국왕에 대한 예우를 다 갖추어 장례까지 잘 치러줬다고 아주 뻔뻔하게 생색을 내고 있죠. 하지만 오늘날의 역사가들은 이 기록의 진실성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권력을 잡은 승리자 세조와 그 측근들에 의해 후대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조작되고 세탁된 새빨간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역사서에 남겨야만 했을까요? 조카의 왕위를 빼앗아 쫓아낸 것도 모자라 직접 사약을 내려 죽였다는 끔찍한 폐륜의 꼬리표는 천륜을 중시하던 성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세조 본인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국인 명나라의 눈치도 봐야 했고 자신을 지켜보는 후대 사관들의 풋끝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후대에 밝혀진 여러 야사하, 연려실 기술, 수동실록 같은 다양한 정황 기록들을 교차 검증해보면 그날 영월에서 벌어진 진실은 세조실록의 한 줄 기록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참혹했습니다.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던 성삼문, 박팽년 등 사육신의 거사 계획이 처참한 실패로 돌아가고 관련된 자들이 모두 능지처참을 당합니다. 거기에 더해 단종의 친삼촌인 금성대군마저 유배지인 경상도 순흥에서 또다시 조카를 위한 거사를 도모하다 발각되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세조는 마침내 남은 인내심을 모두 잃고 맙니다. 전임 왕이 살아서 숨을 쉬는 한 나를 향한 반란의 칼날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 결국 세조는 조카의 숨통을 영원히 끊기 위해 금무도사 왕방연을 영월로 급파합니다. 그의 손에는 죽음을 의미하는 붉은 사약이 들려 있었죠. 한양을 떠나 영월로 향하는 왕방연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청룡포에 여름 홍수가 나서 임시 거처인 관풍원으로 거처를 옮겨 지내던 17살의 앳된 소년왕을 마주한 금무도사 왕방연. 그는 차마 그 죽음의 사약을 자기 손으로 내밀지 못하고 어명조차 전하지 못한 채 마당에 엎드려 통곡하며 오열하고 맙니다. 왕방연이 훗날 남긴 시조 중에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였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내가에 앉았으니라는 구절이 바로 이때 사약을 들고 가며 느꼈던 참담한 심정을 담은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사약을 들고 온 금무도사가 엎드려 울기만 하며 시간이 지체되자 단종을 모시던 영월의 관리들과 하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덜덜 떨기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 중앙에서 내려온 금무도사에게 잘 보여 출세하고 싶었던 영월의 한 관노비, 즉 공생이라는 직책의 하인이 자신이 나서서 공을 세우겠다며 활주를 들고 나섭니다. 야사의 소름 돋는 기록에 따르면 이 하인은 방에 들어가 단종의 등 뒤로 소리 없이 몰래 다가간 뒤 문창살 사이로 활주를 집어넣어 단종의 목을 낚아채듯 졸라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선의 6대 국왕은 차가운 유배지의 비좁은 방구석에서 왕실의 예우는커녕 신분조차 미천한 하인의 손에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야사에서는 이 끔찍한 짓을 저지른 하인 역시 단종의 목을 조르고 문 밖을 나서자마자 7구멍에서 피를 토하며 즉사했다고 전해지며 사건의 비극성과 하늘의 저주를 더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의 이야기도 충분히 참혹한데 단종과 어몽도를 둘러싼 진짜 비극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실록에 적혀있던 예로서 장사 지냈다는 말은 뼛속까지 기만이었습니다. 세조는 조카를 잔인하게 죽인 직후 영호를 비롯한 전국구에 이런 섬뜩한 어명을 내립니다. 반역자 노상군의 시신에 손을 대거나 흙을 덮어 거두는 자는 그 삼족을 멸할 것이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삼족을 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명령을 어긴 나 혼자목이 날아가고 끝나는 형벌이 아닙니다. 나를 낳아준 늙은 부모님,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노는 나의 어린 자식들, 그리고 나의 형제 자매와 아내의 일가 친척까지 전부 포승줄에 묶여 끌려나와 눈앞에서 목이 잘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평생 관노비로 팔려가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조선시대 최고의 공포 형벌이 바로 삼족 멸문입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어명 한마디가 영월 관아에 떨어지자 영월 군수를 비롯해 어제까지 단종을 모시던 수많은 관리들은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슬 포란 공포가 짓누르던 영월의 밤,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심지어 영월의 최고 권력자인 군수조차 외면했던 그 버려진 소년의 시신 앞에 단 한 명의 사내가 횃불을 들고 나타납니다. 바로 영월의 토착관리 호장 어몽도였습니다. 영화적인 각색과 과장을 다 빼고 오직 실제의 역사 기록의 정황만으로 보더라도 이날 밤 어몽도가 내린 결단은 그야말로 자신의 목숨을 넘어서서 가문의 명운을 내놓은 미친 짓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가 시신을 수습하러 밖으로 나가려 하자 가족들이 기겁을 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울며불며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가장께서 지금 저 문 밖으로 나가시면 우리 가문은 내일 아침 모두 목이 잘릴 것입니다. 부디 어르신과 품에 안긴 어린 자식들을 생각해서라도 참으십시오. 피를 토하는 가족들의 울부짖음 앞에서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어몽도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 역시 목숨이 아까운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록과 후대의 기록에 따르면 어몽도는 짐을 뿌리며 가솔들에게 이런 묵직하고도 역사적인 한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위선피와 오소감심,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더라도 나는 기꺼이 달게 받겠다. 세속적인 이익과 뒷돈을 줘다 유배객을 반겼던 영화 속 캐릭터와 달리 실제 역사의 어몽도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와 긍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맹수 같은 진짜 충신이었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관에 혹은 낡은 지게 위에 삼배를 깔고 차갑게 굳어버린 17소년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뉘었습니다. 그리고 매서운 눈보라가 살을 애는 칠흑 같은 영월의 겨울밤, 짐승들이 울부짖는 가파른 동물 지산 자락으로 홀로 숨어들어 언 땅을 파고 남몰래 왕의 시신을 묻었습니다. 행여나 순찰을 도는 관군들에게 무덤을 들킬까봐 동그랗게 공문을 만들지도 못하고 무덤 위를 발로 꾹꾹 밟아 평평하게 다져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핵심에 있던 한양의 수많은 정승 판서들, 목숨을 바쳐 단종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수많은 선비들조차 제 목숨 하나 부지하려 세조의 피 묻은 칼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었을 때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백성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던, 그래서 권력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말단 지방관리 어몽도만이 조선이라는 국가의 체면과 어른으로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켜낸 것입니다. 그 숨막히던 밤이 지나고 어몽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더 이상 영월에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시신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안 관군들이 언제 들이닥쳐 칼을 휘두를지 모르는 끔찍한 상황. 어몽도는 그동안 누려왔던 호장이라는 관복을 벗어 던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끌고 깊고 깊은 산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이름없는 도망자로 언제 잡힐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영화에서처럼 유배객을 통해 돈을 벌어 팔자를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그동안 일궈온 모든 기득권과 재산을 미련 없이 버리고 스스로 빈민의 삶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리고 조선의 백성들은 눈물아치던 밤 그가 보여준 위대한 선택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중동 때에 이르러 영월 군수로 부임한 박중원이 어문도에 흩어진 후손들을 수소문하고 영월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마침내 산속에 안매장되었던 단종의 무덤을 찾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2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훌쩍 넘게 흐른 숙종 때에 이르러서야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던 비운의 소녀는 마침내 단종이라는 온전한 묘를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묻혀있던 쓸쓸한 산골짜기 무덤은 장릉이라는 정식 왕릉으로 격상되어 조선의 보호를 받게 되죠. 이때 단종의 보기와 함께 그 옛날 목숨을 걸고 시신을 업어 날랐던 어문도 역시 조선의 충신을 상징하는 충의공이라는 영광스러운 시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켰던 단종의 왕릉 옆에 영원히 함께 배양되는 최고의 영광을 안게 됩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스크린의 화려한 연출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흥미롭고 극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압도적인 권력과 자본 앞에서 인간은 과연 얼마나 나약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말이죠. 하지만 극적인 허구를 걷어내고 마주한 진짜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묵직한 울림은 결코 영화에 뒤지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작가가 만들어낸 영화 그 이상의 전율을 선사합니다. 당신이라면 당신의 목숨과 사랑하는 가족의 생사가 걸린 그 잔혹한 공포의 밤, 자칫하면 삼족이 멸해질 수 있다는 서슬 헐원 엄영 앞에서 권력자들도 모두 고개를 돌려버린 그 버려진 소년의 시신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 묵묵히 지게를 짊어질 용기가 있으십니까? 어문도의 차가운 지게가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결코 가볍지 않은 질문을 되새겨보며 오늘의 역사 팩트체크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히스토리드가 준비한 교과서가 차마 다 담지 못한 역사의 이면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잊지 말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진짜 역사의 퀴즈 이야기를 가지고 가장 먼저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